당시 바다는 스페인 거였어요. 이거를 일거에 다 박살내버리고 더 이상 무적함대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부터는요. 그래서 일본 조선 산업은 다시 부활을 합니다. 기사회생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얘기죠. 그때 이후로 영국 조선업 폭망을 해버려요. 경제적으로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정주영 회장이 이제 회고록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보다 더 미친놈이라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알고 싶은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알지오의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배, 선박이요. 너무 옛날에 무슨 이 범선 쪽으로 가버리면 시간이 오바되니까 현대의 조선업의 역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16세기의 칼레 해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칼레 해전이 뭐냐면요. 당시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영국의 짐은 국가와 결혼하느라 엘리자베스 1세가 북해와 북대서양의 바다 패권을 놓고 싸웠던 영국과 스페인의 해전입니다. 세계사를 바꿔놔요. 당시 스페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적 함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흑해, 대서양을 주름 잡던 당시 바다는 스페인 거였어요. 이거를 일거에 다 박살내버리고 대서양의 패권을 잡은 것이 바로 칼레 해전이거든요. 당연히 영국이 이겼습니다. 박살내버렸어요. 스페인의 무적함대를요. 더 이상 무적함대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부터는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부터는 대서양, 대양 해권을 이 영국이 주게 돼요. 그러면서 쫙쫙쫙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부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냐면요. 실제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식민지가 다 있다 보니까 영국 식민지가 실제로 영국 땅에서는 해가 안 져요. 여기서 지금 다른 쪽에서 해가 뜨고 하니까. 근데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 섬나라에서 각 식민지로 가기 위해서는 뭐 타고 가죠?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 타고 가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은 조선업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배 타고 홍콩, 영국 등 자기 식민지로 가야 되니까 운항을 할 수 있는 배들이 필요했겠죠. 그래가지고 요 칼레 해전 이후에 영국의 조선 산업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식민지로 가야 되니까 지구상 곳곳에 있는. 자, 이러다가 조선 선진국이 하나 떠올라요. 1853년부터요. 어느 나라인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일본이 왜? 185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페리제독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도쿄 앞바다에 와가지고 흑선, 구로훈해라고 하죠. 큰 증기선.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바람의 힘으로 가는 범선들이었는데 미국인 페리 선장이 끌고 왔던 범선은 증기로 굴러가는 배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딱 봤을 때 지 힘으로 굴러가. 저 뭐야? 돛대도 없는데 지가 지 맘대로 굴러간다 난 됐을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함포 사격을 하면서 강제 개항을 합니다. 굴욕적인 개항이었어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 몇 척 와가지고 위협을 해서 개항시킨 거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다. 우리도 그러면 이런 배만 들자랬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누구로부터 선진 기술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그렇죠. 영국 갑니다. 미국이 줄 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의 이제 조선 기술을 배워와요. 그러면서 정말로 뭐라고 할까 빠른 속도로 조선 기술을 습득해 나가요. 그리고 이거를 보여주는 계기가 뭐였냐면은 바로 1894년 청일전쟁. 우리나라 충청도 앞바다에 있던 청나라 군함과 상선을 선빵 날리면서 시작한 전쟁이죠. 거기서 일본 그냥 승리가 아니라 대승하죠. 두 번째로 1904년부터 5년도에 있었던 러일전쟁. 러일전쟁의 승패는 해전이었어요. 러시아의 천하무적 발트 함대를 일본 해군이 지금의 대한해협과 독도 앞바다에서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러시아 함대를요. 그만큼 비약적인 발전합니다. 일본의 조선술. 이게 이 자신감이 또 어디까지 가냐면요. 일본의 자신감이 1941년도에 태평양 전쟁까지 이어져요. 솔직히 일본 항공모함은 엄청난 기술로 만들었어요. 당시에요. 항공모함 6대를 일본 본토로부터 태평양을 횡단하면서까지 보내가지고 진주만에서 기어코
미 태평양 함대를 다 박살내버리잖아요. 일본의 해군의 파워는 그 정도였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일본은 잠자는 사자 미국의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1945년 8월에 일본이 원자폭탄 두 발을 맞고 두 손 두 발 다 들죠. 메가더 장군이 사령관이요. 일본의 그 주둔군 사령관으로 도쿄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진주만 대한 악몽이 아직까지 있어요. 일본이 다시는 저렇게 큰 배 못 만들도록 아예 일본 조선 산업을 분해시켜버립니다. 빠! 너희들 다시는 큰 배 만들지 마. 꽉 그냥 시켜요. 그런데 반전이 발생합니다. 뭐냐? 일본이 패망한 후 5년 후에 한국전쟁이 발발을 해버리네요. 미국 본토에서 바로 물자를 보내기는 너무 멀어요. 그러면 바로 한반도에 물자를 미군이 보낼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족쇄를 풀어줍니다. 다시 큰 배 만들라고. 일본. 발주를 줘요. 이미 문 닫은 일본의 군함 공장들 너희들 다시 문 열라고. 문 열어서 배 만들라고. 한국 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 드디어 살았다. 라는 말을 진짜로 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일본 조선 산업은 다시 부활을 합니다. 기사회생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 전쟁 때문에 일본 조선업이 죽다 살아났으니까. 일본이요. 지금까지는 영국 스타일로 배를 만들었는데 이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 스타일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영국은요. 큰 배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영국 출발해가지고 인도, 동남아시아, 홍콩으로 오려면. 그래서 영국은 기술이 없다기보다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작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면서 그 리벳 시스템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배의 뼈대를 철로 만들어요. 근데 철판을 붙인 다음에 나사로 따라락 찍어버립니다. 딱 봤을 때 너트 볼트 따라락 밖에 찍혀 있는 배들 있죠. 이게 리벳 시스템으로 만드는 영국식 그 조선 방법이거든요. 빨리 만들 수는 있지만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다 일일이 붙어가지고 따라락 해야 되니까. 근데 미국은 당시 어떻게 배를 만드느냐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와 똑같아요. 배를 뭐 5분의 1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만들어요. 블락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레고 같이 5개 블락을 딱 붙여버려요. 그리고 이거 너트 볼트로 안 하고 놀랍게도 그때 용접을 합니다. 용접이요. 의외로 굉장히 단단해요. 쇠와 쇠를 쇠로 붙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해요. 여기서 나사 볼트 한다고 막 여러 명이 붙어 있을 때 이쪽에서는 한 명에서 쫙 용접해 보면 끝이니까. 이때부터 일본이 영국 시스템이 아니라 미국 시스템을 도입해서 블락 쌓기를 합니다. 정말로 톤수가 커져요. 이러다가 일이 하나 터지네요. 1956년도에 이른바 수에즈 운하 전쟁이라는 게 터집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에즈 운하를 영국과 프랑스가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이제 이집트의 나세르 정권이라고 있었는데 나세르 대통령이 야 수에즈 운하 왜 이거 이집트 땅에 있는데 왜 영국과 프랑스 너희들이 관리하냐? 방 빼고 나가. 우리 땅이야. 이것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발생해요.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 한 팀, 이집트 한 팀 이런 식으로. 이런 와중에 수에즈 운하 통과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럼 다시 희망봉 돌아야 돼요. 그러면 영국에서 만든 4만 톤짜리 여러분 같으면 거기다 물건 실을래요? 아니면 일본에서 만든 40만 톤짜리 배 실을래요? 그때 이후로 영국 조선업 폭망을 해버려요. 경제적으로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저 큰 배 실지 40만 톤에 실지 왜 4만 톤에 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일본 조선업은 쭉쭉쭉쭉쭉쭉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강자가 등장을 해요. 누구냐? 대한민국 짝짝. 71년도, 70년도가 어떤 때였냐면요.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조선업을 밀어줬어요, 우리나라가요. 왜냐하면 베트남전이 한창 했는데 그때 미국이 지기 시작해요.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 실제로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주한미군 제7사단을 빼버려요. 2만 명을요. 그때 나온 게 처음으로 나온 게 그거예요. 자주국방이라는 편이 그때 처음 나와요. 미국이 빠지면 우리 스스로 국방을 해야 된다 하면서 자주국방이란 말이 처음 나오고 그때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핵개발과
배꼽 미사일 개발이 그때 들어가요. 우리가 목숨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러면서 처음으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경제를 바꾸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산업이었거든요. 박정희 정부에서. 근데 배를 만드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무도 안 만들려고 해요. 영어로 배를 만든다는 건 ship building이거든요. 배를 짓는 거예요. 이미 그때 정주영의 현대는 현대건설로 큰 회사입니다. 소양강댐 건설을 완성시키면서 정말로 이 회사는 건설업의 메카로 커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정주영 회장 야사에 따르면 피지도 못한 담배, 정주영 회장은 담배를 못 폈거든요. 임자, 담배 한 대 펴. 아유, 네. 아유, 뭔 일이십니까? 임자가 건설을 잘하잖소. 배도 바다에 집 짓는 거 잤소. 쉽 빌딩. 임자가 한번 쉽 빌딩 한번 해보지 않겠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주영 회장은 이제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 가서 저 기술 좀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당시 일본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1970년, 71년도에 일본은 마오쩌둥의 중공에 진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중공 정부가 조건을 겁니다. 일본 기업에게. 대한민국과 대만과 거래하는 나라와 기업은 중국에 투자 못한다. 예요. 하여간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스토리 어디로 가냐? 일본 이전에 세계 해양 강국이 어디였습니까? 영국이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게 차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영국 정부가 황당하죠. 아니 지금 트랙터와 지금 농기계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회사에서 뭐 30만 톤, 40만 톤 배를 만든다고? 웃기지 말라고 해요. 그냥 거절하긴 좀 약간 그러니까 차관을 줄 테니까 배를 누가 구입했다는 구입 계약서 갖고 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차관 주겠다 해요. 한마디로 너 집에 가해요. 그대로 물러섰으면 아마 지금 우리 조선업이 굉장히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수소문 끝에요. 여러분 선박왕 하면 누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요. 그리스의 오나시스죠. 그리스는 배를 못 만듭니다. 하지만 구매 능력은 엄청나요. 그 오나시스라는 그리스 선박왕의 친척 중에 리바노스라고 하는 또 선박왕이 있었어요. 그 선박왕이 저렴한 가격에 배를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나중에 정주영 회장이 이제 회고록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보다 더 미친놈이라고. 그 그리스 선박왕이요. 오케이. 2대 발주 된 거예요. 사인을 해줘요. 이걸 들고 계약서를 들고 영국에 다시 갑니다. 영국 은행 황당했을 거예요. 뭐? 배를 사겠다고? 그리스 선박왕이? 진짜 받아왔네? 자기 약속을 한 거잖아요. 구매 계약서를 갖고 오면 차관 내주겠다고. 그래서 영국 정부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차관을 내줍니다. 그 돈 가지고 와서 허허벌판인 백사장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5년 안에 만들어야 돼요. 그 그리스 선박을요. 오죽했으면 박정희 대통령도 약간 걱정했다고 합니다. 임자, 이 5년 안에 이 40만 톤짜리 배 만들 수 있겠어? 임자? 그랬더니 이제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발상에 전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요. 조선소 따로 배 따로 만들면 되죠. 배는 다른 데서 만들고 조선소는 조선소를 만들고 했다가 배 다 만들면은 그때 조선소에 띄워가지고 그냥 출고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그걸 해내요. 진짜로 세계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보통 조선소를 만든 다음에 도크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쉽빌딩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 30만 톤, 40만 톤 배는요.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조선소 따로 만들고 배 따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따로 싣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일본 조선업은 끝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시장 원리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업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조선업은 처음부터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만들어 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경쟁 국가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까지가 현대 조선업 사업의 역사,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역사였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는요, 중국과의 태평양 패권을 놓고 지금 다시 한번 해양 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국내 조선 산업은 이미 땅을 쳤죠.
다른 나라 제3국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안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조선기술 넘버1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의 여러 가지 통상이든지 외교든지 국방이든지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의 조선기술을 가지고 현명하게 협상장에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